안녕하세요. 자, 문학개론 3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수업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한 주 더 연기돼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작해서 이 클래스에 관련 유튜브 주소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강의 일정에 뭐 변동이라고 할 건 없는데, 원래 이제 오늘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여러분들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발표 토론 일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안내를 하고 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곤란해지는 바람에 일단 3주차 두 번째 시간에 있는 것을 이제 오늘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4주차 첫 번째 있는 텍스트와 수용 미학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인 3주차 두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3주로 끝나지 않고 4주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과제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학교에서 지금 이제 관련된 지침을 준비 중이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또 강의 후반부 10주차 이후에는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고 발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정리해서 일단 3주차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사항들은 뭐 특별히 변동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 인원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정정 기간이 다 끝나고 수강 인원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 문학개론 두 번째 강좌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2020 학번, 그러니까 2020년 신입생들 외에 나머지 모든 학생들을 망라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수강 인원이 10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받은 것은 10명이 살짝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폐설이 되지 않고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이 사이에 이제 그 수강 취소 기간이 있어서 수강을 취소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학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아주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을 보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출석과 관련돼서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했을 때는 이 온라인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출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해져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특정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냥 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정하고 지정해서 그 메일을 받은 사람들만 이 동영상을 보는, 그래서 동영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출석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동영상을 한번 구독했다고 해서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이 URL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소창에 입력을 해서 동영상을 구동시키고 실제로 동영상을 안 봐버리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학교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 웹엑스죠. 웹엑스로 전환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짐작하다시피 제가 지금 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허공을 향해서, 물론 뭐 휴대폰을 향해서긴 하지만 계속 강의하는 것도 사실 고역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떠드는 것도 뭐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내용들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강의 방식, 그 다음에 성적, 출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이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다 다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문학 생산의 역사적 조건들, 특히 이제 우리 수업에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문학, 모던 리터처라고 하는 근대문학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문학 개론이라고 했을 때 문학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전부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역사적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던 것처럼 본 강좌의 구성은 근대문학 이후, 그러니까 대략 1900년, 1910년 그 어감부터 현재까지 한국 문학이 어떠한 전개 과정을 보여왔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 어떤 조건들 속에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즉 이른바 그 기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사회 구조의 변동이라든가 문화 생산의 동력들 속에서 변형되어서 지금까지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니까 특히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대문학의 역사적 조건들, 문학 생산의 역사적 조건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근대 국민국가, 민족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뭐 제가 다시 이 부분들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특히나 근대 문학의 이른바 근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대문학 또는 문학 생산에, 우리 그냥 뭐 문학을 근대문학이라고 했으니까 역사적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을 꼭 이렇게 문학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간히 쓰죠. 너 그거 너무 개인적이야,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경우에 그때 개인주의는 이른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일상의 시공간에서 통용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개인주의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은 도대체 누구냐? 한자로 따지면 이렇게 쓰죠. 큰 대자 이 갇혀 있죠. 그 큰 무리, 많다, 다중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때 개인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독자, 그래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단독자이자 개별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어떤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일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개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 이전에도 이 개인에 관한 인식, 관념이 있었는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없었다라고 단정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 어떤 한 인간이 단독자, 개별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 자체의 어떤 변화, 인식적인 어떤 전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 시대 또는 봉건 시대에 인간들이 어떠한 삶의 조건들 속에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요, 신의 섭리를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천하의 관념에 기반하는 것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숙명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부모에 의해서, 특히 부에 의해서 그런 신분이 결정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상당히 수직적이고 위계화된 삶의 질서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든 동양이든 인간이 이제 그런 중세의 암흑기적인 질서, 신 또는 뭔가 이 하늘, 천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 뭔가 이 절대적인 어떤 힘이죠. 또는 그 대리자들, 뭐 황제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그들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회의하는 존재. 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기인식. 즉 이제 인간이 신과 결별하고, 보통 이게 이제 신의 죽음이라고 해요. 인간 그 자체로서 어떻게 존재 가능한 것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숙명론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기획하고 운영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 이것들을 가능해지려면 잘 알고 있다시피 신분제, 타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근대의 봉건제적 질서가 와해되거나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근대 이후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자기 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근대적 개인이 탄생하는데요. 이 근대적 개인은 마찬가지로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 이 근대적 개인, 당연히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겠죠. 이 근대적 개인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자연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연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분리가 가능하려면 내가 내 자체로 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사실 이제 그걸 자율의지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나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불과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 정도만 하더라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과 집안의 가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어. 지금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회적 제도이지만 그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른바 사랑, 낭만적 사랑, 이성에 기반한 낭만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어떤 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혼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웬 말이야? 만나지도 못했다니까? 그냥 너 내일부터 저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결혼해서 살았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의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철저히 무시됐어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왜? 단독자로서, 개별자로서 그 개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인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근대적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개인들이 존재 가능하려고 하면요, 바로 자유 또는 평등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는 기초, 토대들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됨이 없이 말 그대로 스스로 오로지 나로부터만 행동하는 것. 평등.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농공상 생각해보세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이 평등적 질서가 있나요? 단독자, 개별자니까 당연히 각각의 개인들은 평등한 존재가 됩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 프랑스 같은 경우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프랑스 혁명. 그죠? 한국에도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3.1운동도 이런 자유와 평등의 이념, 특히 민족 자결과 관련해서 그 제국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한국에서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새롭게 청년 세대로 부상한 사람들은 과거의 봉건적 질서 또는 유습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서구로부터 들어온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반해서 인간 해방을 부르짖었고요. 그때 인간들은 바로 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개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율의지에 의해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 감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개인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즉 주체로서 자기 삶을 기획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단독자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나? 또 다른 자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감각한다라고 하는 이 내면. 물론 내면을 드러내는 몇몇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문학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개인주의가 깔려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문학에서의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이 문학에 제시되는 또는 문학에 등장하는 또는 뭐 범위를 좀 좁히면 소설에서 서사화되는 그 인물이 사실은 모두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때 개인들은 근대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이에요. 그 이전에 전근대적인 이른바 이 상류층 집단들과 다른 새롭게 근대 세계 체제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부르주아 시민들로 자기를 주주했던 그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광수의 무정 같은 작품에서 이영식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바로 개인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고 감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아를 획득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에서의 주인공이 그 이전에 전근대 문학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신, 왕, 영웅 이런 인물이었다가 근대 문학 이후에는 그 주인공이 보통의 평범한 인물들, 우리와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개인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개인들의 이야기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됐는지, 그 개인들이 어떠한 문화활동을 영위해 가는지, 그 개인들의 삶의 조건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문학은 그런 측면에서 개인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바로 저 개인주의 이념이 근대 문학을 발생시키고 추동시킨 원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 부르주아 시민의 어떤 자기 확장의 필요에 의해서 문학이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거나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따가 나중에 국민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모두 다 근대 세계 체제를 추동시킨 뭐 원리, 이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자본주의, 자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화폐, 교환가치, 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서 근대 세계체제는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만 근대 세계체제가 성립되고 전개되어 왔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구소련의 붕괴, 동구권 유럽의 몰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가 이미 경제적 질서 또는 체제로서는 자본주의만 남겨놨다. 물론 전 세계의 국가나 어떤 체제를 보면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 또는 공산주의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집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또는 그 자본주의가 아주 팽창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 괴물처럼 증식한 그런 신자유주의 세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근대에서는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발화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본주의적 질서도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저런 자본의 전지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적 질서가 확산됐던 것은 제국의 식민지 개척 경영의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논의들을 보면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문학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문학이 생산되고, 생산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소비되는 과정. 그러면 문학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죠. 지금 작가, 작품, 독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본화된 상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근대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진 거다. 즉 작가가 작품을 창작해요. 그리고 독자는 그 작품을 돈을 주고 사서 읽습니다. 화폐를 매개로 해서 책을 꼭 책이 아닐 수도 있죠. 작품을 구매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실 교환가치,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가능한 교환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작품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되어야 되는, 상품으로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요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작품의 창작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본화된 질서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다. 아까 값이 매겨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창작의 행위를 권위 있는 어떤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작가는 그렇게 작품을 생산해서 이른바 출판사로 보내죠. 그럼 출판사에서는 그 작품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합니다. 편집자가 있어요. 작품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장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냐면 출판, 인쇄, 메커니즘 속에서 편집자가 개입해 들어갑니다. 편집자는 어떤 측면에서 창작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이 편집자가 역할을 하냐? 편집자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문학을 판매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편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할 겁니다. 근데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제 그런 거예요. 문학을 독자에게 널리 읽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장정은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인쇄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편집자들이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소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값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설책이나 시집 같은 거 살 때 여러분이 이건 얼마일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책이 어느 정도 팔렸을 때 어느 정도 수확이 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매겼을 때 작가에게는 저작권료를 얼마 주고, 인쇄비는 얼마고, 편집비는 얼마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에 문학 같은 경우는요, 내가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권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걸 써서
뭐 문우가 됐던 같은 이 소규모의 교우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문집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줘요. 보내줍니다. 그걸 돈으로 매기는 게 아니야. 그 고결한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근대 이후에도 그런 인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출판 인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으로서의 문학이 만들어지고 소통되기 시작했다. 문학이 교환 가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설가, 시인, 극작가가 소설을 써서 이른바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시를 써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문에 소설을 연재해요. 몇몇 분량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료를 줍니다. 잡지에 시를 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시 편당 얼마의 고료를 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작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소설가, 시인, 극작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직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창작 활동이 노동행위인 것처럼 그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른바 뭐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자본의 획득인데요.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 문학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고 상품으로서 소비되고 이런 이 경로들을 보면 이 문학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베스트셀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베스트셀러? 많이 팔렸다는 거죠. 널리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1000만 관객이 들어야지만 반드시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1000만 관객이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로 그 영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호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학도 예컨대 이 문학 작품이 널리 읽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장치들이 작동합니다. 즉 광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신문이나 잡지 이런 곳에.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편집 관련된 부분, 출판, 편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 유통망, 그럼 지금은 좀 다른데요. 온라인 서점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총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총판에서 책이 각각 이 지역의 서점으로 옮겨지기. 우리가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물론 저기 시내 무슨 큰 대형 서점 이런데 생기기 전에 생각해보면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책을 얼마큼 보낼 것인가, 어떤 책이 필요로 한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이른바 문학 작품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문학 작품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거를 뭔가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도로서의 문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때의 제도, 그러니까 뭐 등단 제도 또는 문학상, 시상식 이런 제도들도 사실은 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자와의 대화, 그러니까 무슨 북카페 같은 데에서 실제로 저자와 그 독자들이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상당히 그 자체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그런 모임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실은 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문학이 독자를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움직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용상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근대 문학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주의라고 하는 근대 문학의 근대 문학 발생의 역사적 조건과 결부시켜서 부르주아 시민의
자기 뭐라고 할까? 자기 확립, 자기 정의 또는 그 부르주아 시민 계층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양식으로서 근대문학이 발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르주아 시민은요. 근대 이전의 어떤 경제 단계, 경제적 질서와 다르게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반하지 않았어요. 결국 근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대 문학 그 중에 이제 소설 중에 입신 출세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한 개인이 근면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입신 출세담이에요. 그리고 그 입신 출세, 성공의 내러티브는 그 성공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한다? 자본을 획득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얼마나 분투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의미화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고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이 보증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자본의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문학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본주의의 모순과 관련된 한국만 하더라도 경향파 또는 카프 계열의 문학들 또는 노동자 농민 이른바 노동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을 소외시키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르주아 시민의 자기 형식으로서의 문학, 근대 문학을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의식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근대 문학은 민족 문학으로 존재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거. 국민 국가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민족인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각자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법에 의해서 여러분 국적을 취득했어요. 대부분은 태어나는 순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쓰여진 문학 제품을 보여주면 여러분 한국 문학이라고 생각하나요? 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제외 한국인 작가가 영어로 문학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쓰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문학 안에는 한국인의 어떤 정서나 감정이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그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 체제 속에서 국민 국가들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서양과 동양, 공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이 중세 유럽적, 특히 라틴어 문화권으로 묶여 있었던 서양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각각의 언어를 쓰고 있는 종족이나 집단들이 우리가 같은 세계관 속에 유럽이라고 하는, 중세적 유럽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라고 하는 이 문화권 속에서 묶여 있긴 했는데 이 자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 프랑스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인쇄물들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걸 바탕으로 읽다 보니까 쟤는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다. 언어, 나아가 문화적인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그건 한편으로는 인종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경계극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통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 그렇게 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베트남, 한자 문화권으로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 책봉 체제에 의해서 중국이 이른바 이 천하,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후국처럼 위치 지어졌어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천하의 관념이 해체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필담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일반 한문을 써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자 쓰고 있는 말들은 달랐어. 그러다 보니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각각의 지리적인 이 구획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문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중세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모두 다 국민국가 건설이 쭉 확산되어 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 먼저겠죠. 이런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이른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관념이 발화하고 싹트고 그리고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언제죠? 밴쿠버 올림픽이었나요?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 완전 꼬꼬마였을래나? 그러면은 소치에선가 은메달 땄을 때 2002년 월드컵 때는 거의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서도 기어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가장 최근에 그런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이벤트.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여러분 되게 뭉클해합니다. 왜? 금메달 땄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김연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저 민족이라고 하는 칭위에서. 우린 자연스럽게 국민됨을 자각하거나 인식하고 민족됨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다양한 계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의례들입니다. 상징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행사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태극기를 개양하잖아요. 태극기. 여러분 태극기 보면 가슴이 뭉클한가요? 근데 그 국기죠. 국기. 상징물입니다. 애국가. 국가입니다. 국가. 각 나라마다 국기, 국가들이 있어요. 상징물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의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개천절이니 제헌절이니 이런 것들이 왜 제정돼서 운영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지역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됨을 자각하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른바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고양시키는 다양한 장치들이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고안되고 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문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민족어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해요. 언어 공동체, 그러니까 문화 공동체 중에서 이 언어 공동체로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 문학을 더 폭넓게 해석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 민족이 왜 발전해야 되는지, 국민국가를 건설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근대 초기에 무수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근대문학은 민족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더 구체적으로 같이 또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근대문학,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근대문학이 발생하는 역사적 조건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때는 바로 저런 요소들에 주목해서 그 문학 텍스트 안에 예컨대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 놓인 인간 삶의 조건들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또는 이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들은 어떻게 저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변동하고 있는가, 또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국가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묻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주차 첫 번째 문학 생산의 역사적 조건과 관련된 조건들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그리고 수용 미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지속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청하느라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